새벽 3시 17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마치 잠결을 가르는 작은 칼날처럼 그 진동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나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다. 눈이 시릴 만큼 하얗게 밝아진 화면에 딱 한 줄이 떠 있었다. 지금 어디야? 보낸 사람, 내 남편.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물어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입술은 아직 뜨거웠고 내 손목에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내 코끝에는 방금 전까지 나를 비투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당겼던 그 남자의 따뜻한 나무 향이 남아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섞여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나는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심장은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갈비뼈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옆에서는 집이 여전히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는 일정했고 멀리 도시의 소음은 희미한 파도처럼 깔려 있었다. 나는 최대한 평범한 문장을 골라 타이핑하겠다. 집이야? 무슨 일이야? 손이 떨려서 오타가 날 뻔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판결문을 기다리듯이.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불륜의 공포는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만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들키지 않기 위해 사는 삶, 언제 들킬지 몰라 숨을 삼키는 습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같은 두려움. 그게 내 몸 안에 박혀버린다는 것. 내 이름은 서연이다. 32. 서울의 한 대형대 화장품 그룹에서 브랜드 전략 팀장으로 일한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더한다. 쇼룸처럼 정돈된 아파트, 반짝이는 검은 세단. 회의에서 늘 정확한 말과 정확한 미소를 고르는 능력.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남편. 남편 한재민, 36, 외과 의사. 남들 앞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 머리는 늘 단정하고 셔츠 깃은 늘 곡 전웃고 목소리는 늘 침착하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폭력적이지도 않다. 대놓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 삶을 갉아먹는 게 하나 있었다. 차갑고 정중한 무관심. 마치 병원 수술 등처럼 밝지만 따뜻하지 않은 빛. 그는 내게 괜찮아? 보다 처리했어?를 더 자주 묻는다. 내 어깨에 손을 얹는 방식은 애정이 아니라 정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앞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눈은 병원에 있다. 내일 수술 스케줄, 다음 주 당직, 환자 차트.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어떤 밤에는 그 옆에 누워도 나는 마치 깨끗한 벽, 옆에 잠든 사람처럼 느꼈다. 얼룩도 없고 손자국도 없고 온기도 없는. 나는 노력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집을 지키려고, 모든 걸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이기적인 거라고. 그런데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나는 원래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걸 구걸하고 있었다. 나를 봐줘. 나를 물어봐줘. 나를 안아줘. 사람으로. 그러던 중 겨울 시즌 대형 광고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촬영 일정은 빡빡했고 마감은 코앞이었고 편집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회사는 외부 연출자를 섭외했다. 이도준, 34, 프리랜서 감독. 그는 겉으로 화려한 타입이 아니었다. 코트는 살짝 구겨져 있고 눈 밑엔 밤샘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사람을 읽는 눈이었다. 그래서 더 숨기기 힘들었다. 내가 그를 처음 의식한 순간은 회의실 밖 복도였다. 그날 나는 재민과 통화를 마치고 복도벽에 잠깐 기대어 있었다. 숨을 고르려고. 재민은 방금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 바빠.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그 말이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나를 지워버려서 나는 등골이 차가워졌다. 마치 내가 귀찮은 일로 취급되는 느낌. 도준이 옆을 지나가다 멈췄다.
흔한 위로처럼 괜찮아요 하고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고 낮고 천천히 말했다. 팀장님, 괜찮은 척하고 계시네요. 나는 민망해서 웃었다. 숨기려는 웃음. 괜찮아?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담백하게 덧붙였다. 여기서 한 분만 더 쉬셔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목을 조였다. 달콤한 위로도 아니고 거창한 공감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짧은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행동. 나는 그런 작은 행동을 너무 오래 못 받아본 사람처럼 눈이 뜨거워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작업 때문에 자주 붙어 다녔다.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컷을 돌려보고 프레임을 조정하고 빛의 톤을 맞췄다. 나는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습관처럼 자세를 곧게 세웠다. 그러면 도주는 말없이 뜨거운 커피를 내 손 옆에 놓았다. 내가 무심코 한숨을 내쉬면 그는 마감보다 먼저 내 상태를 물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나는 늘 먹었어 라고 말해 왔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데 그날은 침묵이 나왔다. 도주는 억지로 캐묻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밀어놓았다. 드세요. 팀장님이 쓰러진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작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그를 봤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늘 나를 돌보는 일을 업무처럼 해왔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나를 챙기는 순간 나는 감정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다. 도준과의 감정은 흔한 작업실 연애처럼 대놓고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의 반복에서 자랐다. 집에 가셨어요? 밥은요? 오늘 또 팀장님이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사과하려 들면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그게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번에 나를 흥분시키는 욕망이 아니라 서서히 내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온기가 내 삶에서 얼마나 사라져 있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어느 날 밤 편집실에 둘만 남았다. 창밖에 서울은 눈이 맞대삼단이 내렸다. 방 안엔 모니터에 푸른 빛만 있었다. 나는 타임라인을 보며 턱을 개고 있었다. 도주는 내 뒤에서 화면을 함께 봤다. 거리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내 숨을 바꿨다.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떨고 계세요. 추워서 그래. 나는 겨우 말했다. 그는 몇 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내 목덜미에 손끝을 닿게 했다. 질문처럼. 붙잡지 않았다. 당기지도 않았다. 그냥 확인하듯이. 그 순간 내 몸 어딘가의 스위치가 켜졌다. 나는 매일 입고 다니던 자재와 참음과 착함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당장 벗어 던지고 싶었다. 나는 그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어둡고 다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냐고, 내가 괜찮냐고, 남편이 더 이상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물러서야 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그건 난폭하지 않았다. 오래 눌러왔던 것들이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네는 아주 살짝 닿고 멈추는 듯했다. 내가 놀랄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인생의 죄는 꼭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눈길 앞에서 내 몸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심히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똑같이 아내의 얼굴을 했다. 전자레인지에 저녁을 데워두고 내일 당직이야? 라고 물었다. 셔츠를 같은 접힌 선으로 개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비밀이 생겨 있었다. 그 비밀은 도준의 존재만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기대한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걸 내가 기다리게 되었다는 사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 때문이야. 한 번뿐이야.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도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B2 내려오세요. 마지막 컵 파일 드릴게요. B2는 지하 주차장. 넌등이 깜빡이고 CCTV는 멀리 구석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지나가기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나감 때문에 그곳은 들키지 않는 감정의 은신처가 된다. 그날 밤 나는 B2로 내려갔다. 노트북을 안고 빠르게 걸었다. 내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텅 비어 울렸다. 도주는 차 옆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손엔 USB. 그가 건네는 순간 우리 손끝이 잠깐 닿았다. 나는 마치 대인 것처럼 손을 빼버렸다. 도준이 낮게 물었다. 무서우세요? 나는 그만이라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스스로도 믿기 싫은 문장이었다. 여기 추워.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내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다. 기다렸다. 내가 결정하길.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두 개의 콘크리트 기둥 사이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내 등이 차가운 차체에 닿는 순간 몸이 움찔했다. 그런데 내 손목은 뜨거워졌다. 그의 숨결이 내 귀 바로 옆을 스쳤다. 나는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었다. 나는 밀어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코트 자락을 잡았다. 마치 내가 흔들리고 그가 난간인 것처럼. 그 키스는 첫 키스보다 깊었다. 급하지 않지만 단단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키스에 응답하는 순간 나는 취했고 동시에 나 자신을 미워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한재민. 나는 얼음물에 던져진 것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떼어냈다. 도주는 즉시 내 손을 놓았다. 붙잡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코트의 깃을 올려 목을 가렸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목소리를 평범하게 만들었다. 지금 어디야? 남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회사야. 지금 가. 그 다음이 새벽 3시 17분이었다. 같은 질문이 다시 날아왔을 때 나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다른 리듬으로 살기 시작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유지하는 게임이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삶, 하나는 내 죄가 숨쉬는 삶. 나는 도준과 데이트 산매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정의 틈에서 만났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 시간과 장소로만 이루어진 메시지들. 10분. 지금. B2. 도주는 남편 버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가 그 말을 하면 내가 정신이 들 거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는 대신 존재로 나를 묶었다. 그 존재가 내게 너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불륜이 달콤한 건 꼭 육체 때문만은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아준다는 감각, 내가 죽지 않았다고 확인받는 감각, 그게 더 위험하다. 나는 재민에게서 받지 못한 그 감각을 도준에게서 얻었고 그 순간마다 나는 더 깊이 빠졌다. 나는 점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들킬까봐, 냄새가 남을까봐, 메시지를 지우지 못할까봐, 내 눈빛이 흔들릴까봐. 한 번은 촬영 후 늦은 밤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서 멈췄다. 불빛이 깜빡이고 환풍기 소리만 들렸다. 그 안엔 나와 도준뿐이었다. 나는 문에 기대어 최대한 정면을 봤다. 도준은 내 맞은편에서 한 걸음 거리로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숨을 건드렸다. 나는 내 자신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엘리베이터가 1분만 더 멈췄다면 나는 정상이라는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한 번은 비상계단이었다. 금속 냄새가 차고 어둡고 소리가 텅 비어 울리는 곳. 도준이 내 손목을 잡아 구석으로 당겼다. 거칠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단호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빠르게 닿았다.
느낌표 같은 키스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달콤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 위층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본능적으로 목을 가리려 코트를 끌어올렸다. 눈이 커지고 호흡이 멎었다. 도주는 나를 벽 쪽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손가락 하나를 내 입술 앞에 가져왔다. 쉿! 그건 입 막기가 아니라 호흡을 가라앉히기였다. 누군가가 아래로 내려오다 계단참에서 멈췄다. 여기 누구 있어요? 그 목소리가 내 심장을 찍어 눌렀다. 나는 숨을 참았다. 한 초, 두 초. 그리고 그 사람은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도주는 내 얼굴을 보고 낮게 말했다. 보이죠? 지금 팀장님, 도박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것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방금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다는 감각 때문에 더 취해버리는 사람처럼. 또 다른 밤에는 차 안에서였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위험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알림으로 켜졌다. 발신자 이름이 떴다. 한재민. 나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화면을 껐다. 하지만 도주는 이미 봤다. 그는 남편 사랑해요? 같은 쉬운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아픈 질문을 했다. 팀장님,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입이 굳었다. 맞았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만 배신한 게 아니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 자부심도 배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점점 구체화됐다.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켜지며 메시지가 딱 한 줄 뜨는 걸 봤다. B2 신분. 나는 바로 지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잘못 눌렀다. 화면이 잠깐 멈칫했다. 딱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다. 재민이 머리가 젖은 채로 나왔다. 뭐길래 그렇게 놀라? 나는 억지로 웃었다. 매일.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테이블 근처에 서서 휴대폰을 잠깐 바라봤다. 그 눈빛은 모른다가 아니라 기억한다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옆에 누워 등에 식은땀이 맺힌 채 생각했다. 그는 묻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이미 알고 기다리는 걸까? 또 다른 날 재민이 말했다. 향수 바꿨어. 나는 이미 화장을 지우고 내 향수를 뿌렸다. 그런데도 도준의 나무향이 코트깃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팀에서 선물 받았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아주 드물게 내 뒤에서 나를 안았다. 그런데 그 포옹은 부드럽지 않았다. 애정이 아니라 점검 같았다. 내 호흡을 재는 느낌. 그의 팔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열을 떠올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너무 더럽다고 느껴져서 숨고 싶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왔다. 눈이 내리던 날 작은 카페에서 나는 도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는 손도 안 잡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다. 손을 잡지 않으려고 애쓰는 눈빛은 숨길 수 없으니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데리러 갈게, 재민.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도주는 바로 일어섰다. 팀장님 먼저 나가세요. 저는 뒷문으로 갈게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재민이 이미 서 있었다. 그는 내 뒤에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누구랑 있었어? 팀, 다 갔어. 내 목소리는 말라붙었다. 재민은 다가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은 눈을 털어주었다. 아주 다정한 동작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 하지만 그의 눈은 칼처럼 차가웠다. 넌 거짓말을 못해. 그 말이 내 목을 조였다.
그때 도준이 골목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 연출 맡은 이도준입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봤다. 긴 침묵. 나는 그 침묵에서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재미는 얕게 웃었다. 감독님, 바쁘시네. 그 말은 인사말이 아니라 표식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알았다. 나는 단순히 들킬까봐 두려운 게 아니다. 나는 사냥당하고 있다. 그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립 자국은 없었다. 향은 덮었다. 흔적은 지웠다. 그런데 내 눈빛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내일 재민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그를 위해 울까? 아니면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나를 위해 울까?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내 눈물 소리조차 듣기 무서워서 나는 친구 혜린에게 전화를 했다. 변호사인 내 친구는 도덕으로 나를 찌르지 않았다. 대신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 어떻게 끝낼 거야? 들켜서 박살 날래? 아니면 내 발로 서서 끝낼래? 나는 겨우 말했다. 나 멈추고 싶어. 하지만 멈추는 건 쉽지 않았다. 도준은 단순히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숨을 쉬게 해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어떤 중독은 육체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감각.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그걸 나는 도준에게서 받았고 그게 나를 더 깊이 끌어내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도준을 비두에서 만나기로 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에서 끝내기 위해서. 주차장은 여전히 차가웠고 넌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CCTV는 여전히 위에서 눈을 깜빡이지 않는 듯 했다. 도준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미 결론을 읽은 사람처럼 끝내러 오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당신을 내 삶에서 도망치는 구멍으로 쓰면 안 돼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했다. 그는 숨을 삼켰다. 눈이 붉어졌지만 매달리지 않았다. 팀장님,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팀장님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숨이 막히는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떨렸다. 알아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만으로도 나는 그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나를 안지도 키스하지도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다시 오시면 돌아갈 길이 없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재민과 마주 앉았다. TV도 음악도 없었다. 시계 소리만 컸다.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나 바람 폈어. 나는 말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내뱉었다. 침묵이 길었다. 너무 길어서 내 호흡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재민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나를 흰 셔츠의 얼룩처럼 바라봤다. 언제부터? 목소리는 차갑게 안정적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구걸하지도 않았다. 사실만. 재민은 얕게 웃었다. 그가 처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네가 다 망쳤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목소리가 쉰 듯 나왔다. 아니, 우린 오래전에 이미 망가졌어. 나는 그냥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그걸 드러낸 사람일 뿐이야.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번 걸었다. 수술 실패 앞에서 평정을 찾으려는 의사처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별거. 그리고 이혼. 그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 봤다. 배신하고도 평온해지고 싶어? 나는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평온을 공짜로 달라고 하네. 내가 값을 치를게. 다만 치르고 나서 살아갈 권리를 달라는 거야. 그 뒤 몇 주는 기적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시댁의 전화는 부드럽게 잔인했다.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지.
회사에서는 시선이 달라졌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더럽혀진 사람이 된 느낌. 재미는 밖에서는 여전히 품위 있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공기가 부족할 만큼 차가웠다. 나는 여러 번 비투로 달려가고 싶었다. 도준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안겨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다. 내가 너무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는 평생 도망만 치는 사람이 된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나는 검은 코트를 입었다. 과장된 화장도 강간되거나 강한 척도 하지 않았다. 그냥 똑바로 서 있었다. 재민이 서명을 끝내고 펜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다. 행복하냐? 나는 천천히 말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자유로워. 법원을 나왔을 때 눈은 녹아 계단 위에 물이 도내어 놀이더 흘렀다. 나는 처마 아래 서서 휴대폰을 켰다. 더 이상 비밀 메시지도 없었고 몰래 약속 잡는 시간도 없었다. 남아있는 건 일상과 업무 일정, 그리고 새로 생긴 공백. 비어있지만 적어도 진짜인 공백. 한 달 뒤 나는 도준을 낮에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낮은 모든 걸 더 적나라하게 만든다. 어둠이 숨겨주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그런데 배우는 중이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저를 미워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나를 더 미워해. 그런데 그걸 너한테 던지진 않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지도 약속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 문장을 남겼다. 실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한 챕터의 인사를 하듯 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카페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들어와도 내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 나는 오래된 반지를 빼서 상자에 넣었다. 울지 않았다. 영화처럼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 삶을 내게 되돌려주는 호흡처럼. 나는 잘못했다. 알고 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 그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올바름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로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끝내는 삶이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훔쳐 사는 도둑처럼 살지 않는 것.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내 이름을 속삭였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돌아온 사람을 부르듯이. 서연아, 이제는 빛 속에서 살아. 빛이 내 균열을 다 드러내더라도 그 균열을 안고 서는 게 너의 삶이니까.